안녕하십니까. 의료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펑셔널 뉴로 이미징 또는 펑셔널 이미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트럭처럴 이미징에 대비해서 브레인 또는 우리 신체의 어떤 기능적인 특성을 이미징하기 위한 기법이 우리가 이제 흔히 펑셔널 이미징이라고 하고요. 뇌 또는 MR에 국한해서 보면 펑셔널 MR 이미징, 그래서 fMRI 같은 경우는 뇌의 어떤 뉴로널 액티비티, 즉 뉴런의 활성화되는 정도를 이미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뉴럴 액티비티, 즉 뉴런의 활성화되는 정도를 우리가 영상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뉴럴 액티비티를 MR 테크닉을 써서 직접적으로 영상화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MR 테크닉으로 뉴럴 액티비티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뉴런의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른 어떤 부차적인 또는 이제 그거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액티비티 또는 특성을 우리가 이미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fMRI라는 어떤 이미징 테크닉을 써서 우리가 영상화하는 것이 뉴럴 액티비티와 연계된 어떤 특성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런이 액티베이션 된다 또는 활성화된다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은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 플로우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뉴럴 액티비티와 그리고 에너지 메타볼리즘, 그래서 메타볼릭 액티비티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러드 플로우, 즉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또는 헤모다이내믹 프로퍼티, 이 세 가지가 우리 신경계에서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MRI가 뉴럴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연쇄적인 작용, 즉 에너지 메타볼리즘 그리고 헤모다이내믹 프로퍼티의 변화, 그 중에서 특히 이 헤모다이내믹 프로퍼티의 변화, 즉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를 우리가 영상화하는 것이 바로 fMRI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면서 어떠한 연쇄작용들이 나타나는지를 여기 그림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잘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해부학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생물학, 화학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기억을 이제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면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 뉴로트랜스미터, 예를 들면 글루타메이트나 가바 같은 이런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메타볼리즘, 즉 신진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생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TP 생성뿐만 아니라 컨섬션, 그러니까 소비도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 메타볼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옥시젠이 사용되고 글루코스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에 연쇄적으로 여러 케미컬 에이전트들의 활동도 일어납니다. 포타슘이나 아니면 NO 그리고 아데노신 같은 이런 이제 케미컬 에이전트들의 활동이 있으면서 이것과 연계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블러드 플로우, 우리가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라는 것은 뇌의 신경에 연결된 어떤 혈관, 그런 미세 혈관에 흐르는 블러드, 혈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여러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결론적으로 또는 그것에 이어서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fMRI라는 어떤 특정한 테크닉은 결국 이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로 인한 변화를 이제 디텍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로 인한 시그널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되는 fMRI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뉴럴 액티비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미징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데요. 아쉽게도 MRI 기술을 통해서 이 뉴럴 액티비티를 직접 다이렉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휴먼에서는 힘들고요. 동물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MR이 아닌 다른 기법으로 다만 이제 침습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MR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휴먼에 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 펑셔널 기법은 이제 fMRI가 되게 대표적인데, 이 fMRI는 뉴럴 액티비티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뉴럴 액티비티가 나타나면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뇌의 어떤 부위에 어떤 순간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유추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는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브레인의 어떤 베이스라인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액티베이티드 브레인, 활성화된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볼드 fMRI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드라는 것은 fMRI가 결국 측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에 의한 것인데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바로 이 볼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베이스라인 상태의 브레인하고 액티베이티드 브레인의 어떤 용어의 차이로 인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제로 액티비티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브레인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티드 브레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브레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베이스라인 또는 레스팅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라고 해서 브레인이 액티베이션 또는 활성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브레인의 대부분은 60에서 80% 정도의 에너지 소모는 이 베이스라인 상태 또는 레스팅 상태에서 사용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순간에도 이제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intrinsic function, 즉 내재되어 있는 어떤 활성화된 또는 기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반대돼서 activated brain이라는 것은 우리 activated라는 게 외부의 자극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imulation, 그러니까 브레인의 어떤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적 또는 화학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는, 그래서 스티뮬레이션을 줬을 때의 변화를 우리가 activated brai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스팅 상태의 브레인 또는 베이스라인 상태에서의 브레인이 결코 제로 액티비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액티베이티드 브레인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는 이제 외부의 external stimulation, 자극에 의한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 액티비티라는 것은요, 브레인의 활성 또는 활동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플로우 차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로우 차트에서 세 가지 이런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서로 연결되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뉴럴 액티비티, 뉴런 자체에 어떤 일렉트로케미컬한 시그널이 발생해서 전달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뉴럴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브레인 또는 뉴런이 활성화된다 또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뉴럴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살펴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징 할 수 있는 방법이 MR 테크닉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 뉴럴 액티비티에 부과되어서 발생하는 메타볼릭 액티비티와 바스큘러 액티비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타볼릭 액티비티는 에너지 프로덕션 또는 컨섬션, 즉 신진대사를 의미합니다. 뉴런이 활성화되면 그 뉴런의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소모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소모되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메타볼릭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소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근처 뉴런에서 또는 이 부위의 뉴런에서 액티비티,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브레인이라는 어떤 기관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액티비티,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축적되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소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그 부위에서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스큘러 액티비티는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이제 바스큘러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계의 어떤 활동이죠. 자, 이 혈관계의 활동은 왜 그러면 여기에서 연계적으로 일어나느냐?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타볼릭 액티비티, 신진대사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우리가 아까 ATP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생물학에서 배운 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생물학에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글루코스랑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글루코스나 산소 또는 이제 특히 산소 같은 경우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실어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느 부위에서 에너지가 어느 순간 급하게 필요한다. 그러면 산소를 거기다 이제 급하게 실어서 날라야 되죠. 그럼 산소를 급하게 실어 나르려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산소는 블러드, 혈류에 실려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굉장히 이 혈관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혈관을 통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확 증가되어서 산소를 실어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죠. 사용이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그런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의 약간 추상화된 요약된 버전이긴 한데요. 결국 우리가 브레인 액티비티라는 것을 뉴럴 액티비티와 메타볼릭 액티비티 그리고 바스큘러 액티비티라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발생하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뉴럴 액티비티와 메타볼릭 액티비티 그리고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독립된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이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국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fMRI는 이 바스큘러 액티비티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다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뉴럴 액티비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물 시간,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런 생물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사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나중에 메타볼릭 액티비티나 바스큘러 액티비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에 좀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액티비티는 뉴런의 어떤 활성화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런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죠. 그래서 휴먼 브레인에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있습니다. 100빌리언 정도의 개수가 있고, 이 뉴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의 어떤 앱스트랙 추상적인 기능들, 뭐 예를 들면 생각을 한다든지 디시전을 내린다든지 물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 뉴런의 액티비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결국 뉴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은 일렉트로케미컬한 형태의 시그널 전달입니다. 일렉트리컬 하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적인 신호 플러스 케미컬 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냅스라는 어떤 구조를 거치면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될 텐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될 때 의사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뉴로 트랜스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케미컬 에이전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럴 액티비티를 우리가 흔히 일렉트로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이제 인테그레이티브 프로세스와 시그널링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인테그레이티브 프로세스라는 것은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뉴런에서 온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걔네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더해지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더한 정보가 어떤 특정한 threshold를 넘으면, 그러면 이제 그 본 뉴런에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다시 걔가 액션 포텐셜의 형태로 엑선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과정이 시그널링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로부터 온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이 인테그레이티브 프로세스고, 그 과정에서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그게 전달되는 과정이 시그널링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뉴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덴드라이트가 얘가 이제 뉴로널 바디, 핵이 있는 바디라고 치면 이쪽에 이제 잘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덴드라이트고, 인접한 다른 뉴런의 엑손이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엑손은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뉴로널 셀 바디에서 어떤 액션 포텐셜 또는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이 엑선을 따라서 쭉 가서 전달되고 그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시냅스는 이 엑선의 터미널, 그러니까 끝부분과 덴드라이트가 서로 만나는, 그래서 엑선의 끝부분이 여기 있으면
이게 덴드라이트고요. 이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또는 시냅틱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엑선의 끝 부분을 우리가 프리시냅틱, 그리고 덴드라이트 부분을 포스트 시냅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입장에서는 시냅스 이전 단계를 이제 엑선의 끝 부분인데 프리시냅틱이라고 하고, 덴드라이트를 이제 포스트 시냅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뉴럴 액티비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그널이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물 또는 화학적으로 좀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오늘 요거 리마인드 해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덴드라이트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죠. 사실 수천 개의 덴드라이트에서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오면 얘네 이 뉴럴 셀바디에서 그것들을 이제 합치죠.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시그마 하는 과정이 있고, 그 시그마에서 어떤 종합된 정보가 트레시홀드를 넘으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엑선을 따라서 쭉 전달되고, 그 엑선을 따라서 전달된 애가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인접한 다른 뉴런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뉴런의 정보가 전달되는, 여기도 이제 또 다른 뉴런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전에 생물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 액션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액션 포텐셜은 어떤 전기적인 웨이브입니다. 왜 얘가 그럼 포텐셜이라는 건 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찰지라는 말을 하죠. 포지티브 찰지 또는 네거티브 찰지. 이온이 포지티브 이온과 네거티브 이온의 그 이제 특성에서 보면, 뉴런은 여기 이제 멤브레인, 뉴런의 어떤 이제 경계, 요 멤브레인을 경계로 바깥쪽은 포지티브 굉장히 많고 안쪽은 네거티브 굉장히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포지티브 찰지와 네거티브 찰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이제 폴라라이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폴라라이즈 된 상태가 뉴런의 멤브레인을 경계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폴라라이즈 된 상태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 깨지는 과정을 우리가 디폴라라이즈라고 하고요. 그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깨지는 거죠. 디폴라라이즈. 근데 그 디폴라라이즈는 주로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요 바깥쪽에 찰지가 포지티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흔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소디움이 바깥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네거티브가 많은 이유는 안쪽에 소디움이 굉장히 적고 포타슘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같은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안쪽은 네거티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굉장히 많은 이 소디움이 여기 이제 멤브레인에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열리면서,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바깥쪽에 많은 소디움이 안쪽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되고, 원래 바깥쪽이 포지티브가 많고 안쪽이 네거티브 상태였는데 바깥쪽에 많은 소디움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폴라라이즈 된 상태가 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디폴라라이즈드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 포지티브 소디움 이온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안쪽으로 흘러 들어온 소디움에 의해서 원래 멤브레인 경계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던 상태가 이제 깨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디폴라라이즈 된 상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소디움 포지티브 채널, 그러니까 소디움 포지티브의 이제 이온들이 안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얘네가 이제 액성을 따라서 쭉 컨덕션, 전달이 되는데요. 원래 바깥쪽에 포지티브가 많고 안쪽에 네거티브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포지티브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온 소디움 이온이 액선을 따라서 전달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 디퓨전 확산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얘는 안으로 흘러들어온 이 포지티브 이온들이 액선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시작되는 것은 이니시에이션, 뉴럴 셀 바디에서 폴라라이즈 된 상태가 깨어져서 바깥쪽에 있는 소디움 포지티브 이온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액션 포텐셜 이니시에이션 되고, 그 흘러 들어온 소디움 포지티브 이온이 액선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그런 형태가 액션 포텐셜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션 포텐셜의 온셋이라는 것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은 디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깥쪽이 포지티브가 많고 안쪽이 네거티브가 많은 그 상태가 폴라라이제이션 된 상태인데, 그게 깨지는 상태가 디폴라라이제이션. 그래서 안쪽에 포지티브가 유입되는 과정이고, 그 유입된 소디움 포지티브 이온이 액선을 따라서 쭉 이제 플로우가 흘러가는 과정이 액션 포텐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퍼게이션 된다. 액선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트래블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지티브 이온이 이 액선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과정이고, 안쪽이 원래 네거티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액선의 끝부분, 결국 시냅틱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시냅틱 인터페이스를 사이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쪽 액선의 터미널 쪽이 이제 프리시냅틱, 그리고 액선의 터미널이 아닌 반대쪽, 그러니까 덴드라이트 쪽이 이제 포스시냅틱이 되겠습니다. 액션 포텐셜이, 그러니까 소디움 포지티브 이온이 액선 터미널로 쭉 전달이 되어 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칼슘 이온 채널을 오픈시킵니다. 이 터미널 멤브레인 쪽에 있는 이 칼슘 채널이 오픈되면 바깥쪽에 있는 칼슘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얘네가 이제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 동그랗게 있는 얘네들이 뉴로트랜스미터의 베지클들인데요. 요 칼슘 이온이 요 베지클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걔네 결합된 애가 액선 터미널의 멤브레인 쪽으로 오면 이렇게 베지클들을 오픈시켜서, 또는 이제 이 멤브레인을 오픈시켜서 안쪽에 담고 있던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바깥쪽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과정은 이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이 이 베지클의 멤브레인에 붙어서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 칼슘 채널은 이제 결국 왜 열리느냐? 얘는 이제 볼테지 디펜던트 하거든요. 근데 볼테지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액션 포텐셜이 포지티브 소디움 이온을 잔뜩 가지고 왔죠. 그래서 원래 볼테지가 안정적인 상태로 있다가 포지티브 애들이 잔뜩 몰려와서 그거에 디펜던트한 이 칼슘 채널을 오픈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칼슘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베지클들과 붙어서 멤브레인으로 간 다음에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바깥쪽으로 릴리즈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럼 얘 바깥쪽으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는데요.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와서 그러면 포스트 시냅틱 덴드라이트 쪽으로 이제 전달되겠죠. 근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크게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엑시테이션과 이니비션. 그래서 엑시테이토리 또는 이니비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엑시테이토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덴드라이트 쪽에, 그러니까 다음 쪽 뉴런이죠. 덴드라이트에 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상태를 깨서 그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엑스테이션이고요. 이니비션은 반대로 이 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상태를 더 폴라라이제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뉴런이 어떤 활성화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릴리즈 되는 뉴로트랜스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엑스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이니비션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글루타메이트라는 뉴로트랜스미터는 대표적인 엑스테이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바라는 뉴로트랜스미터는 대표적인 이니비션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자,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뉴로트랜스미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엑시테이션과 이니비션을 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엑시테이션을 시킨다는 것은 소디움 채널을 열어서 바깥에 있는 소디움 많이 있죠. 바깥에 있는 소디움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소디움이 많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 포텐셜이 이제 이니시에이션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 멤브레인 요 덴드라이트 쪽에서 이쪽 멤브레인을 경계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소디움 바깥쪽에서 많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지티브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폴라라이제이션 된 상태가 깨지죠. 그래서 깨지면서 디폴라라이즈 되고 디폴라라이즈 되면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디움 채널을 열어서 소디움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뉴로트랜스미터 이제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엑시테이션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니비토리 효과는 클로라이드나 아니면 포타슘 같은 이런 채널을 이제 오픈시킵니다. 그래서 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얘를 오픈시켜서 바깥쪽에 있는 클로라이드 안쪽으로 넣어보는 그러면 원래 바깥쪽에 포지티브가 많고 안쪽에 네거티브가 많은 그 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클로라이드를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폴라라이즈 된 상태가 더 심해지죠. 폴라라이즈의 어떤 이제 그 디퍼런스를. 그리고 포타슘 채널을 열면서 안쪽에 있던 포타슘을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쪽에 있던 그나마 조금 있던 이제 파지티브를 바깥쪽으로 가져 나오는 거니까 다시금 바깥쪽과 안쪽에 포텐셜의 디퍼런스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니비션은 폴라라이제이션 된 상태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더 이제 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시테이토리와 이니비토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시테이토리는 소디움 채널을 열어서 소디움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상대방 쪽, 포스트 시냅틱 쪽을 디폴라라이즈 되게 만든다. 여기 보시면 이제 EPSP라고 나오는데 엑시테이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을 엑시테이션을 시킨다 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 포스트 시냅틱 쪽에 폴라라이즈 되는 상태를 디폴라라이즈 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니비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로라이드를 바깥쪽에 있는 걸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안쪽을 더 네거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폴라라이즈 된 상태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IPSP는 이니비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폴라라이즈 된 상태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이와 같이 덴드라이트 쪽에서 IPSP와 EPSP를 받아들이잖아요. 저쪽 편 인접한 다른 뉴런의 액션 포텐셜로 인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오는데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떤 경우는 이니비토리하고 어떤 경우는 엑시테이토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받아들이는 뉴런의 입장에서는 덴드라이트로부터 수천 개의 이니비토리 또는 엑시테이토리 역할을 하는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포텐셜이 변하죠. 그 덴드라이트의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 포텐셜의 변화를 다 합쳐요. 이제 인테그레이션이죠.
그 다 합친 시그마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해서 다 합친 그 시그널의 최종 결과물, 그래서 최종 포텐셜 값을 보고 그 값이 어떤 특정한 트레시홀드, 이 트레시홀드가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뉴런이 액션 포텐셜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다 안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디폴라라이즈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이제 이 트레시홀드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비토리, 엑시테이토리 이런 것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포텐셜의 최종 결과물이 이 트레시홀드보다 넘으면, 그러면 내가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되고 액선을 따라서 쭉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트레시홀드를 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 자신은 액션 포텐셜을 만들지 않고 그냥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레시홀드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시그널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시그널링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과 시그널링 이 두 가지가 결국 뉴럴 액티비티의 큰 두 개의 축이고요. 인테그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SP 즉 엑시테이토리, 그러니까 디폴라라이제이션 될 거냐, 아니면 IPSP 즉 이니비토리죠.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 되는 상태가 더 공고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다 받아들여서 얘네를 이제 합치는 과정이 바로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시그널링은 트레시홀드랑 그 결과를 비교해서 내가 액션 포텐셜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만들면 액선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그 과정이 바로 시그널링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이 인테그레이션과 시그널링의 조합, 그리고 뉴런과 뉴런의 이런 연결 관계가 뉴럴 액티비티가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요런 이제 구글링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 예를 들면 액티베이션이 된 뉴런이 인접한 뉴런에 어떻게 전기 화학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어서 액티베이션이 이제 퍼져나가는지,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옆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100빌리언이 넘는 뉴런들이 이러한 전기적인 또는 전기 화학적인 신호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것들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브레인 펑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